그때 사실 전기 대비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뭐 전년 동기 대비로 측정할 것이냐는 이제 그때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전기 대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T 시점의 물가 상승률 편의상 이제 우린 이게 어떻게 왔는가 보다는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파이 T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롭게 변수를 또 하나 정의하려고 하는데 이제 델타라고 하는 기호는 차분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타임 디퍼런스라는 뜻입니다. 두 기간 사이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변수의 증가분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T기와 T-1기와 T기 사이의 인플레이션율의 변화 분을 우리가 델타의 파이 T라고 쓰고 이것은 바로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 빼기 지난 기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분기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T-1이 바로 1분기 물가 상승률이다. 이번 기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1%였고요. 지난 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0.5%였다면 델타 파이 T는 0.5%다.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이제 파이 바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 바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요. 자,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죠. 자, 이게 한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물가 상승률 그림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파이 바라고 정의를 했는데, 자, 이 파이 바가 사실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자, 이 파이 바는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뭐 80년대까지는 비교적 높았고요. 그래서 대외 부분에 수입 제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반응을 했던 시기였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두 번의 이제 오일 샥이 있었는데 1차 오일 샥, 2차 오일 샥이 있었는데요. 이제 2차 오일 샥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1차, 2차 오일 샥으로 인해서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던 기간이고요. 80년 이후 들어서면서 대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이제 10%를 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평균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이 파이 바라고 하는 것은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이 그림에서 어떤 것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레이트 어떤 장기 트렌드, 이런 트렌드의 평균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파이 바는 이제 과거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어떤 평균 값이다. 그러니까 기간별로 이 평균 값의 차이가 비교적 크겠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전 기간은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990년으로 나누어서 이 후반 이 기간을 많이 이제 스터디를 하거나 혹은 2000년 이후에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한국 경제가 상당한 이제 구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이제 20년간 한국 경제의 어떤 모습을 스터디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9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시경제학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과거 한국 경제의 모습이 모형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80년 이전 데이터 혹은 90년 이전 데이터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뭐 모형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한 90년 이후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균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990년대는 한 요 정도가 평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 요 정도가 평균일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이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기간별로 조금 다른 평균값을 갖겠지만 전반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파이 바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만일 T-1기와 T기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 파이 바와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 만약에 뭐 대략 사실은 한 지난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3%가 조금 넘고 2000년 이후 기간에는 한 3% 조금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뭐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 수준을 3%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1%도 채 안 되기 때문에요. 분기 기준으로 만약에 지난 분기에 인플레이션 레이트 3%였고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같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번 분기도 3%로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 수준과 같았다고 한다면 T-1기와 T기 사이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변화분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장기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변화분은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 사이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변화분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8장 이후 9장부터는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T기를 보통 한 분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과 라머 모형에서는 우리가 T기를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장기 모형에서는 이제 단기 모형으로 들어와서는 T 시점을 한 분기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상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개는 actual inflation rate이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같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였습니다. 지난 분기에. 자, 그런데 이번 분기 들어서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상승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3.5%로 장기 인플레이션 레이트 3%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상승한 거고요.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0보다 큰 상황이라면 그러면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상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3%로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3.5%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제 T-1기와 T기 사이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변화라고 하는 델타 파이 T는 이제 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델타 파이 T는 파이 T-1이기 때문에 두 시점 사이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델타 파이 T는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케이스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상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반대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상황이에요. T-1기의 actual inflation rate이 장기 롱런 인플레이션 레이트 3%와 같은 수준이었다가 이번 분기에 들어서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3%보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5%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어요. 자, 그렇다면 델타 파이 T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변화분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지난 분기에는 장기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3%였고요. 죄송합니다. 3%였고 이번 분기에 들어서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하락했습니다. 2.5%가 됐다라고 한다면 두 값의 차이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하락하는 상황 혹은 델타 파이 T가 0보다 작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사실 파이 T에 대한 그림이고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